자, 최영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요즘 아주 활동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영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죠. 네. 네.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문화일보에 있었습니다. 문화일보에 딱 기자 20년 했고요. 예. 예.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는? 경남 마산 하포입니다. 마산 하포. 예. 지금은 이제 특례시가 된 창원시에 예. 한 구가 됐죠. 원래는 마산이었는데, 예. 예, 마산 하포. 옛날 마산의 구도심입니다. 3.15. 3.15구의 그래요. 예, 중심이 바로 마산. 3.15 기념탑이 있는 동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3.15 얘기부터 좀 하죠. 예. 4.19 혁명의 시작이 마산의 3.15 의거였다. 네. 이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예, 건데, 요즘은 하도 5.18 해가지고, 이 4.19 시민혁명이 뒤로 완전히 좀 묻힌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산 분들은 그 4.19보다는 3.15를 더 기억을 많이 하시죠. 예. 그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마산 뭐 도시 순위가 많이 뒤처졌고, 네. 이제 구로도 행정구로 있습니다만, 과거에 7대 도시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70대 말 80초에는. 네. 근데 그 이전은 또 훨씬 작은 도시였죠. 곰곰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960년 3월 15일 날, 이기붕, 당시 부통령 등등 해서 그 엄청난 부정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 뭐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한다든가 투표에 엉뚱한 투표를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전국적으로 분노하고 그리로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왜 그 작은 도시 당시로서는 그 서울로부터 천리도 멀리 떨어진 그 마산에서 마산 시민이 그날 오후부터 쏟아져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인구가 아마 지금 이제 마산 하포가 한 20만이 좀 못 됩니다. 예. 당시 아마 10만 정도 그랬을 텐데, 당시 아마 대추산 키로는 한 2, 3만 명이 시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모두 다 나왔고요. 이제 나와서 그날 밤에만 약 10명 가량이 총탄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당시 이기붕 부통령인가 누군가 했다는 말인데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을 처음 피운 것이고, 그 3월 15일 날 그 엄청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언론에 보면 마산 사탈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보면은 당시에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정말 순수한 시민의거였고, 그 당시에 예전에 외국 언론에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서 그랬는데, 정말, 민주주의란 장미꽃을 마산에서 피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게 3월 15일이고, 4.19가 이제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4일 뒤 아니겠습니까? 다시 2차 시위가 있습니다. 4.1 2차 시위인데, 그 2차 시위가, 그때는 이제 3.15 당일날 실종된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산 상구 김주열, 김주열 열사인데, 그 김주열 열사는 또 남은 분입니다. 당시에 마산 상구에 진학하려고 와 있다가, 그 당시에 학기제가 아마 3월 시작이 아니고 4월인가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날 밤 시위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4월 11일 날 밝혀졌지만, 예. 그러니까 3.15 날 그렇습니다. 사망한 걸로. 그렇죠. 예. 총류탄에 바로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여기 머리 눈 쪽을 맞아서 이게 박힌 채로 바다에 버려졌죠. 바다에 버려져서 이제 떠오르기를 4월 10일. 4월 11일 날. 2차 시위. 그게 이제, 왜냐면은 마산 시민들이 그때 1차 시위가 끝났습니다만, 왜냐면 마산에서 끝나고 그 뒤로 다른 전국으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분노와 이제 이게 계속 휴화산처럼 간직하고 있고, 그때 김주열 군이 실종됐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찾기도 하고, 시민들 진짜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마산항 구두에서 떠오른 것이죠. 그게 또 도화성이 되어서, 그게 이제 바로 서울의 4.18 고려대 학생들이 했던, 그리고 서울의 4.19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도화성이 되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마산 하포가 이제 구도심인데, 거기에 한가운데 로타리에 3.15 의거 탑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가서 보면 좀 초라해요. 당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키가 낮아. 근데 그 탑을 이제 마산 분들은 어떤 그 기념탑보다도 크게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3.15 의거 명예회복 등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셨네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지금 3.15가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 11년이 넘었고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시절에 이주영 부의장께서 국회 만장일치로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주영 부의장도 지역구가 거기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3.15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행정구상으로 해원구에 있는데 역시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경상고등학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15 대시행당했던 열사들이 이제 안장되어 있고 합니다. 그 3.15 국립묘지가 있는데, 근데 정작 이 3.15를 하나의 독립적인 역사적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민주화 운동인데, 이게 역사적 지위가 4.19의 한 편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그 마산 시민으로서는 또는 경남 도민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또 당시에 사실은 워낙 그 천리박이고 하니까 3.15 의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총상을 입으시거나 또는 부상을 입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그 사실들, 그 피해 사실이라든가 그 당시의 행적들이 뚜렷하게 조사되거나 밝히시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그냥 그 희생을 당한 채 계시거나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이상은 4.19 이제 유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위 참여 규모라든가 또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경찰 조사의 흔적으로 보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마산 많은 시민들이 지금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8이 가까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당시에 특별법으로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더 다시 밝히고 그때 그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또 군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주자 하는 게 특별법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저 경사TV 조국장이 슈퍼챗을 계속 했는데 안 읽어준다고 투덜거리네. 최영도 의원을 너무 좋아한다고. 경사TV나 경제사회연구원? 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싱크탱크 책을 쓰는 바람에 그 박근혜 정부에 사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2007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싱크탱크 매뉴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쟁이라든가 정치적 주장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그리고 정당만이 아니라 싱크탱크가 미국에서는 국민을 가리키는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크탱크 매뉴얼을 써서 이 싱크탱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발목 잡히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경사연이라는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이게 이제 한국형 싱크탱크죠. 여기서 주장이 아니라 그 제대로 된 담론과 어떤 실정적 뒷받침 또 다양한 그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르게 만들고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공론을 형성하자고 했던 그 싱크탱크를 같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경사TV 조국장이 계속 그렇고 저는 이제 마산에 그 마고 나온 선배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뭐 그냥 저 대학교 때도 뭐 놀러도 가고 또 거기 그 경남대학교가 있죠. 맞습니다. 경남대학교 전통 있는 이제 워낙 학교가 크고 오래돼서 이 경남대학교를 국립대학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국립대학은 경상대학이고 진주에 있는 이 경남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근데 국립대학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경남대학 학교가 잘 되었습니다. 워낙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마산을 어릴 때부터 자주 갔어요. 했는데 그 지금도 마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고 거기가 바다인지도 잘 모르시고 이 가고파가 바로 마산이라는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명함에다가 아예 이렇게 뒷면을 딱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중도시 이게 마산 하포인데 지금 이제 마산 하포가 옛날 마산에 마산의 구도심뿐 아니라 지금 과거의 의창구, 그러니까 진동, 진전, 진북, 삼진, 구산면까지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이 거제도입니다, 사실은. 거제도고 저 오른편 보이는 게 고성통영이고요. 그래서 남해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해만,
마산만, 진동만, 고성만, 통영만. 그래서 저는 이걸 아울러서 대한민국 지중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위도상 유럽 지중해랑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경관은 유럽 지중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가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 뭐 말만 지중해지 해안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고향 남쪽 바다는 맞습니다. 가고파의 바다죠. 예. 내 고향 남쪽. 그리고 경남대학교 그것도 유수 깊은 곳인데 지금 우리 저 고은 최치원 선생이 흔적이 많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또 태종대, 뭐 가면 그 잠깐 머무르시다가 이렇게 바위에 글 써놓으면 그게 명소가 되고 하는데 이분이 그 동아시아 최고의 천재 아니었겠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당시 당나라 가서 자원급제를 하고 당시 황소의 난을 톱을 하는 경문을 써가지고 토황소 경문을 써서 참 동아시아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귀국하셔서 남해안 대한민국을 주유를 하십니다. 한반도를 주유를 하시면서 해운대에 잠깐 머무시고 그다음에 영도에 태종대도 가셨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월영동, 월영 마을, 다음에 그 고운대, 또 해운동, 이게 전부 최치원 선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월영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월영동이라는 마을은 최치원 선생이 머무시던 곳이 월영대라고 꽤 장기간 머무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영대가 지금 경남대 터고, 그렇지면은 경남대학이 저도 처음인 것을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유수 깊은 학교죠. 예. 여기 제가 아까 마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산에서는 마산 상고가 더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마산 상고는 국회의장도 나오시고 황낙주 의장. 마산 상고 출신의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황낙주 의장이셨죠. 황낙주 의장.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노무현 대통령 헌법 단행재판했던 이제 주선의 재판관도 마산상고 출신이고. 아마 마산상고는 저기 야구로 기억하시겠어요. 마고도 야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병규 선생의 지리산해인가 보면은 그 두 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산상고가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죠. 예. 그래요. 예. 마산 집값 싸고 인심 좋다고요. 집값이 합리적입니다. 창원은 조금 세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시네요. 자, 우리 저 최영도 의원하고 대담 중인데 이제 마산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마산에 지금도 마산 자유수출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게 지난해 이제 50주년이 되었고 올해가 이제 51주년이 됩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인데 마산 사람들은 그걸 자유 수출 지역이라고 자유를 수출하는 지역이라고. 자유를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3.15나 뭐 부마 항쟁이나 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DNA상으로. 또 6.25 때는 여기가 마산 방어 전투라고 미 25사단이 실었는데 이게 마산이 적체에 들지 않은 유일한 도시 마산, 부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무악산이라는 한 800m 되는 산도 있고 그 바로 뒤산이 여항산인데 얼마나 많은 미군과 우리 그 군인들이 죽었는지 미군들이 지금도 거기에 대한 별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정도로 그 격전지였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 수출 지역이 지금 자유무역 지역이죠. 그래요. 자유무역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전국에서 가장 자유 수출 지역으로서는 60년대, 70년대 말에 진짜 산업 전진기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마산을 7대 도시까지 끌어올렸던 당시에 뭐 전국 8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일자리를 찾아왔고 한동안 노키아 같은 지금은 이름이 삼성에 훨씬 밀렸습니다만 노키아 휴대폰의 전 세계 휴대폰의 70%를 이 지역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렇구나. 한일합섬 지금도 있나요? 한일합섬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한일합섬과 자유무역 지역이 마산에 당시에 엄청난 인구 증가와 번영을 가져다 줬었죠. 서북산과 여항산이 그 격전지역.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우리 고정우 TV는 전 세계 전국 곳곳에 우리 시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충 얘기해서는 이제 금방 들통납니다. 자, 우리 최영도 의원이 그 미국 갔다 온 게 그래도 꽤 되네요. 이제 한 달 가량 돼갑니다. 그 박진호 의원하고 같이 갔었죠. 그분이 그 국민의힘 백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어제 원내대표의 우리 교수단 대표 연설에서도 백신 사절단 그랬는데 백신 사절단 그냥 백신을 강조하다 보니 되는 말이고 뭐 사절단이라는 게 델리게이션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저 대표단을 코델이라고 그럽니다. 코델 얼마 전에 다녀갔었죠. 상원 이제 크리스 쿤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 아주 실력 있는 상원 의원하고 초당파 3명의 의원 갔는데 그건 이제 코델이라고 하는 것이 콩그레스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미 의회 대표단. 그 사실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해서 원래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 우리 여야가 함께 가자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제안을 했죠.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거 안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부가 할 일이고 이제 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여야가 너무 이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구하고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초당파적 일인데 보통 의원에게는 여당이 야당한테 자꾸 같이 하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자들이 야당이구나 지금 보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대통령 방미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주저하고 내부에서도 뭘 저 고민을 했겠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 4월 말에 당선되어서 5월 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떠나는 게 늦기는 늦었습니다. 저희들 명칭 붙이기로는 한미 백신 협력을 위한 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제 부득이 야당 대표단으로 된 것이죠. 그 2명만 가서 뭐 그냥 대신에 2명이어서 단출했기 때문에 뭐 의전 통역 필요 없고 해서 속전속결로 굉장히 수많은 분들을 사전 예약 없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박진 의원은 또 뭐 타고난 뭐 김영삼 대통령 때 통역관이었잖아. 통역했고 옥스퍼드 박사 출신이고 사실은 그렇죠. 이번에 가보니까 아유 그 인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외통위원장도 하셨거든요. 하시고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우린 한미 정상회담을 다 조율했던 미국 쪽 실력자가 커트 캠벨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래요. 커트 캠벨 박사가 옥스퍼드 박사인데 사실은 박진 의원이랑은 동문이죠. 박사 동문이고 또 이제 커트 캠벨 박사가 케네디 스쿨 교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박진 의원이랑 저랑도 좀 인연이 있고 그런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조야의 인맥 두터웠고 다만 이제 같이 갔으면 훨씬 더 폭넓게 했을 텐데 이게 조금 너무 임박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번 미국에서 그 어쨌든 야당 백신 사절단 으로 이제 다녀오셨는데 좀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아니 정부가 다 한 거를 야당이 뭐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정말 이제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신다고 하실 때 1시간, 2시간 만나면 통역이고 뭐 이야기하고 서로 또 합의문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요 의제를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실 시간은 10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은 의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남북 관계 문제, 또 이제 국제적 협력 문제, 백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오신 뒤에 아니 이제 백신 이야기를 못했다, 백신 협력, 백신 수합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워낙 우리나라는 잘 돼 있고 다른 나라 어려운 곳이 많아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백신 문제 협력을 우리로서는 백신을 빨리 구해야 되고 미국은 백신이 남아돌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는 그 말도 맞아요. 미국에는 지금 저희들 갈 때도 그랬지만 전 세계에서 백신을 달라고 그리고 미국도 그동안 백신이 부족할 때는 자기 나라 자국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백신을 공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이 대한민국같이 부자 나라가 리치 칸츄리가 어떻게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로서 좀 답답한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조야를 갔던 것이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의회가 행정부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백신 논의를 많이 제기했던 것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투표권을 가진 우리 교민들이 미국 의원들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 의원들 한꺼번에 막 어떤 때는 서너 명씩 한꺼번에 만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의원 지역구에 우리 한국계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계 유권자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 의회가 먼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의회 외교를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2006년부터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가 가장 정말 한미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결의입니다. 결의가 됐죠. 하우스 레졸루션.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HR 121이라 해서 하우스 레졸루션 121호. 미 연방의회 결의 121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과거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교육하고 하라고 나중에 보고까지 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건데 그걸 사실은 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할 때는 우리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유권자 운동가들 또 유권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놀랍더라고요. 당시에 보니까 사실은 미국 그 의회, 우리나라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원은 선거를 합니다. 굉장히 유권자에 대한 반응 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한 하나, 서명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의회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왜 머니 톡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한다고 이 그 후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 하원 의원은 매주 1만 불을 모으지 못하면은 다음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20만 명 다니지만 미국은 그게 건 80만 명 이 정도 단위로 큰 유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들이 한인 유권자들이 불러서 그건 합법적인 것이죠. 그렇죠. 1인당 $500씩 해서 20명이 모이면 만 달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 미국 의원들은 그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일종의 후원 모임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참가비 얼마 그렇습니다. 하고 그 국회의원을 부르면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미팅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후원하는 돈 보내.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강한 곳이 미국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룹이 엄청나게 강한 게 그래서 말은 이스라엘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지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큰 이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랑 그걸 이제 미국 의회가 나서고 중재하고 하는데 그게 미국 유대인들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근데 우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앤디 킴이라고 우리 한국계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이죠. 이분이 이제 뉴저지 아니겠습니까? 동부인데 동부에 우리 한인들이 아니 우리 고국에 이 백신이 부족하다는데 백신을 이제 좀 늦게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늦게 온다고 한다. 우리는 뭐 7월 4일 날 독립기념 한다는데 우리 고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가가 이렇게 백신이 조달이 좀 늦어졌으니까 좀 말해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부통령한테 앤디 킴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 뉴저지주가 뉴욕을 같이 감싸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 미 하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 하원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외교부 또 우리 정부도 많이 뛰었겠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만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 가보면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문제가 미국에 다 몰려 있거든요. 특히나 좀 약간 우리로부터 상황이 좀 나빴던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폭발해가지고 인도에 대한 긴급 지원. 인도는 더구나 지금 쿼드에 속한 그 쿼드가 이제 4개국 아닙니까?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인데 쿼드 파트너인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백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우리 가기 얼마 전에 정상회담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연료가 섞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억 병 이상을 버려야 되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NSC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왜 해외 원조를 이렇게 막 해줄 시점이 아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교란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좀 겁을 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좀 더 많은 백신을 좀 조기에 좀 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는 달라요.
의회는 누가 많이 의원 인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여야 관계, 왜냐하면 의회의 힘이 다른 것이 미국은 전체 예산권이 다 의회에 있습니다. 입법권 예산권이. 우리는 지금 상당히 권력이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틈을 미에 힘 있는 크리스 쿤스라고 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분들은 바로 대통령한테 이른바 피크폰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화 받아서 프리스트 프레지던트. 우리 동맹국가에 대해서 좀 특별한 뭘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저달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 양국 간에 이제 백신 수합을 통해서 백신 유효 기간을 서로 연장하는, 그 한국에 빨리 주면 한국은 뒤에 들어올 백신을 남겨주고 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 끝나고 처음에는 우리 정부도 백신 수합을 통해서 상당히 백신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침 또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상회담 직전에 전 세계 8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파원들도 그러고 우리가 한 1,000만 도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던데 저희들은 이제 가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6천만 도즈는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 예, 우리는 다양한 다른 백신을 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관계 없는데 mRNA 백신. 결과적으로 보면 예. 문재인이가 가갖고서 그 하나도 확보 못한 거 아니에요? 군인들 55만 명분 말고.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미국 조야를 설득할 때는 이게 그냥 달라고 우리가 저 사람들 말이 당신들 리치 칸출인데 왜 리치 칸출이고 스스로 백신을 해결 못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우리 지금 못 사는 나라들, 백신을 구할 수 없는 나라들, 뭐 인도 같은데 지금 난리다. 한국은 어쨌든 부자 나라고 어쨌거나 확진자 수가 좀 적은 편인데 이제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mRNA 백신, 그게 모더나하고 이제 파이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초기에 부족했던 백신이죠. 그걸 우리랑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미국 약국에는 이미 mRNA 백신 남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주별로 교환하고, 이게 미국 언론에도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그걸 진작 좀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한민국은 로켓 배송의 국가 아니냐. 당신들이 만일 5일 동안 남은 유효기간만 주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비행기가 광주에 가고 그 비행기가 대구 가고 그 비행기가 뭐 대전 우리 어디입니까 서산기지에 떨어지면은 중부군, 서부군, 영남, 호남권을 막 하루에 150만 원 우리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의 나라거든요. 그렇게 우리 급하게 소진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새로운 백신 9월, 10월에 생산될 백신을 누구가 원하는 지역으로 딱 갖다 줄 수가 있다. 이게 수합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그럼 거기서도 로켓 배송이 통했어요? 왜냐면 통하죠. 왜냐면 쿠팡이란 나라가 미국 정권 거래소에서 외국 기업으로서는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그렇죠. 아주 기록적인 걸 했습니다. 그 쿠팡은 미국에서 영업한 적도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로켓 배송, 물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그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물량은 처음부터 미국한테 그냥 달라 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합 방식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회계 차원에서 또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해갖고 오면, 결국은 이거는 행정부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야당이 비록 길을 터놨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백신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그걸 뒷수습을 하겠다거나 뭔가 받아서 뭘 하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들 이른바 K방역으로 그동안 엄청 재미보고 앞으로도 그걸 갖고 선전을 할 건데 여기에 뭐 국민의힘이 괜히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빨리 미국이 백신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7월 4일 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코로나 독립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당파적 협력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 180억 달러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미 국방부에게 이 작전을 맡겨서 그 작전이 이미 전격 작전입니다. 내년 1월까지
미국민들을 코로나에서 구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라. 그래서 뭐 군수 전략 물자 조달하듯이 작전을 해서 mRNA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들한테 돈을 180억 달러를 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걸 민주당 정부가 이어받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그건 어느 정부는 할 것 없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다 같이 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제 저게 좀 아쉬운 점은 제 행정부로서도 너무 정상회담이 바로 코앞인데 야당이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부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이 또 브리핑도 다 했다고 저 보고 봤어요. 그럼요. 얘기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조회에 널리 알리는 걸 했었고 이제 이런 논리도 제공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당신들이 지금 뭐 8천만 개를 우리한테 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런 물류란 개념으로 가지고 지금 백신 여유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백신이라는 건 한 번 생산해 놓으면 시레이션처럼 몇 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마이너스 70도 6개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게 이미 초기에 많이 조달했다면 지금 좀 남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게 한두 달 남으면 한두 달 안 쓰면 버려야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루에 150만 명을 접종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슈퍼콜드 체인도 만들 수가 있고 접종 능력도 하루에 150만이니까 충분히 소진 가능하다. 소진 가능하고 대신에 우리가 하반기에 받을 것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딱 심어주겠다. 그런 이제 설득이었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그건 상당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논리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구나를 느꼈는데 주한미군만 다 맞추면 뭐 하느냐 그랬어요. 그것도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이게. 주한미군은 지금 모든 나라 다 맞히지 않았느냐. 맞다. 카츄샤도 맞히지 않았느냐. 맞다. 근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려면 한미 합동 전력인 우리 대한민국 육군들은 전방에 있는 20대들은 지금 거의 못 맞고 있어서 휴가도 못 나오고 있고 병영 생활도 어렵다. 더구나 여름이 다가오는데 합동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군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메이크 센스하다 그래요. 말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또 붙여서 주한미군 기지는 그럼 누가 지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경찰이 지킵니다. 우리 시위대로부터 지키려고 주한미군 기지 앞을 경찰이 100겹으로 그 더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 안은 백신 맞고 담장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20대, 30 이런 사람들한테도 백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한미가 연합 지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 메이크 센스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들이 저희들 때문에라고 저기 군인 55만 명 확보는 문재인이 한 게 아니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우리는 45조 투자를 했는데 55만 개까지밖에 못 얻어봤는데 거기에 대고 야당이 숟가락을 넣는다고 국민들이 비난하니까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 대 정부 설득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설득을 했다는 점. 이제 그게 대통령은 5월 21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전주에 이제 다 마치고 가면서 5월 18일 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특파원들 관심사도 8천만 개 중에 몇 천만 개 우리 겁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혹시 들은 이야기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리치 칸출이어서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스와프를 하자고 했고 또 하나 긴급하게는 우리 육군, 우리 군대, 대한민국 젊은 장병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설득력 있다고 하더라. 그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사전에 그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미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깜짝 선물로 55만 개 하고 썬킴 대북 특사 2개를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대화는 의회, 행정부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이제 한 것은 처음에 얀센 백신을 55만 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월 31일 날인가요? 김부겸 총리가 100만 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 참인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 100만 개 올 때 사실 미 의회 상원 대표단이 오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초에 왔는데 총리 우리 국회의장 만났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 쿤스와 그 상원 민주공화 양당 대표단이 우리 한국과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에 가서는
75만 개를 얀센을 공급하겠다고 그 미국 상원 외교단이 대표단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의원 외교를 통한 이런 효용이라든가 설득이 예. 보완적이지 그게 뭐 정부 몫을 가로챈다든가 우리는 이런 철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보수나 이 국민의힘을 믿는 까닭은 외교 안보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경험 있다고 믿는 건데 참 그걸 뭐 잘했다고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 요즘 많이 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국경을 넘었으면은 모두가 애국자가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서는 특히 우리나라 겪는 문제를 초당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신념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에서 비난하거나 걱정했던 그런 일은 일체 없었고 예. 우리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정부를 돕고 백신 수급에 여러 논리와 설득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 미국 방문 한 2주 전에 이제 예, 국민의힘에 1주 전에 갔습니다. 예. 좀 저희들은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에 예. 백신 사절단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갔다 왔죠. 그때 황교안 대표도 지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 앤디 김 하원 의원, 그다음에 커트 캠벨, 주무관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났습니다. 또 이게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이 백신의 중요성 이거를 이제 강조했고 충분히 그쪽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답을 들었다. 해리스 부통령한테까지 앤디 김이 바로 얘기가 그 전달됐다고 하더라. 뭐 하는 등등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황교안 대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무슨 당의 대표단도 아니니까 그렇죠. 개인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 알려진 이후에 이제 자기가 가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과 만났고 이런 얘기들을 전했고 이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자기는 판단한다.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저희들이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로 그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에 도착을 하면은 그 비행기가 또 오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르죠. 저희들은 이제 의원 외교를 하러 간 것이고 다음에 그 황교안 전 대표는 일종 그 국가 지도자, 전직 국가 지도자 자격으로 간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조야에서는 또 그만한 대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트 캠벨 같은 박사는 이제 사실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아시아 짜르라 불리거든요. 아시아에 관한 한 이 사람이 접근을 쥐고 있고 국무부의 고위관계들 만났더니 야, 그 정책은 백신이고 뭐고 전부 커트 캠벨이 블랙홀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전부 커트 캠벨이랑 했어요. 우리 저 이수혁 대사나 우리 정부의 그 당국자들이. 근데 이제 그 바쁜 그분이 만나줬습니다. 만나줬고 그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근데 이제 당초에 그 황교안 대표 방문 목적은 백신이라기보다는 백신은 우리가 가면서 갑자기 백신 문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전 대표도 좀 말씀을 이제 그 좀 더 주물대 했던 것 같은데 주요한 미국에서 초청한 것은 이제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북한 인권은 우리 저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껄끄러운 대목이겠지만 미국 조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도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권에 대한 전직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생각 같은 것을 듣고 또 의견을 또 피력하고자 하니까 그걸 또 듣고 서로 교환하고 그런 입장,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도 의원님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이렇게 그 실제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아주 힘있게 하고 계세요. 당에서 지금 당직은 뭐 맡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 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 당직이 없습니다. 좀 자유로운.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일이 많네요. 또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당 대변인이나 원내대변인을 한 걸 제가 알아서 대변인을 하면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그런 당직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좀 현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는 거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죠. 정권 한번 더 뺏기면 진짜 나라 망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선 승리를 하려면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당으로 다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예. 자유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만 내도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준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야,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대표 쪽도 뭔가 좀 바로 합당이나 입당하는 것 같진 않고 조금 좀 이 냉각기를 가진다 그럴까? 조금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차영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그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를 가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거친 말, 불안한 눈빛,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지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야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또 새로운 정치의 변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표현하기를 이 30대 보수당 대표라는 이게 총으로 지금 공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게 정치의 내관을 때렸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그게 나오고 우리 당에도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입당 그리고 저희 마산에서도 입당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이제 이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대선 이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력적인 정당이 없이는 그러니까 기호 2번이라는 야당의 기호도 참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의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나갔어도 1번, 4번이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당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은 다 다릅니다. 이번은 만약 우리가 2번으로 기회를 못 되게 된다면은 이건 아마도 9번이나 10번으로 갈 수도 있고 어렵죠. 그래서 그게 위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당의 매력이 없으면은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굳이 이 당으로 위험을 안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론 같은 게 자꾸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의 매력이 높아지고 당의 구심력이, 당의 중력이 커졌다는 것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라든가 우리 당 내부의 어떤 중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른바 이제 새로운 지금 대권의 그 후보군으로 또 오는 분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자꾸 뉴스가 되고 하는데 저는 우선 구조적으로 봐야 될 가장 큰 점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야권의 뚜렷한 구심이 되었다. 그리고 아주 매력 있는 정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잠재적인 후보들 모두를 함께 모셔서 이 플랫폼에서 이 힘으로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로 가지고서 이 주고받는 것들 때문에 혹시 상처 입는다거나 또는 그 이상하게 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의 구심력, 당의 중력, 어떤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중력이 생겼다. 그것이고 당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작은 차이보다도 큰 대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이런 큰 공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이탈해서 뭔가 딴짓을 하려는 사람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당 누구라도, 당 안팎의 누구라도 그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지금 대변인을 임명하고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선 전략을 이제 이렇게 좀 구사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당장,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곧 입당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입당은 일단 좀, 홀딩하고, 좀 한다는 얘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죠. 매력이 있건 없건 대표체인데 기왕이면 매력 있는 대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어제 오늘 아침을 조간에 보도된 윤석열 총장 쪽의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좌우 협공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야 협공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윤석열 후보 쪽과
국민의힘 쪽의 그 기류가 예.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하다. 예. 여야 협공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총장이 예. 직접 썼다는 것은 이거 좀 심각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함께하는 거를 당위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야 협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된 그 근원은 좀 차분하게 따져보고 뭔가 이게 뭐 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윤석열 후보가 좌우 협공, 여야 협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지금 뭐 우리 민주당도 지금 당내 경선을 임박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어쨌든 이제 당내 경선 혹은 전체 야권의 큰 어떤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선이 본선보다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이제는 누구도 검증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당내에서도 벌써 견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새로운 당 대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함께 주자로 뛸 분들은 견제가 벌써 시작됐죠.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또 이 견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어쨌거나 본선에서 여러 가지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좀 내성을 길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밝혀질 만큼 좀 밝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뭐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총장 벗기기 아니었습니까? 아마 온갖 것을 다 했거든요. 온 권력과 정부 여당이 다 동원되어서 그랬는데도 뭐 없는 게 본다면 이미 상당히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지만 그러나 이제 또 계속 제기하실 분들은 제기하실 테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보는 것보다는 사실 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잘한 공식까지 이겨내는 큰 정치인 같은 게 돼야 될 테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 팀도 지금 팀이 구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계에 있던 또 다른 아는 분들이 지금 대변인으로 2분 가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또 정책적인 조언도 하시고 같은 정책을 또 조율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최근에는 뭐 골목길 경제학자 오정민 교수를 만나는 건 상당히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윤희숙 의원도 만나고 상당히 최근에 가장 유능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준비를 할 텐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또 입당을 하더라도 자기 구심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과정인데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지금 오히려 아마 그 강조점은 여당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에서 뭐 없는 사실인지 모르겠으면 또 다시 수사를 하고, 그나마도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요? 총장한테도 안 알리고 그걸 조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총장 집안 이야기 조사하겠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걸 본다면은 또 뭐 민주당에서 뭐 당 중진이나 대표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게 그러네요. 훅 지나가서 가끔 좀 자주 우리 고성우 TV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좀 정치 상황 전반을 사실은 지금 이게 큰 흐름을 딱 원칙을 견제해서 큰 흐름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작은 지류에 매몰돼 가지고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생각을 이렇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임재범 나선을 했던 것처럼 거친 말을 너무 많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승국 박사님한테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저도 좀 제대로 큰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